PDF 지금 거기 채팅창으로 공유를 했고요. 뭐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해도 뭐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큰 기대는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자유롭게 뭐 아까운 1시간 반이라는 1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저한테 소중하게 할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입력 지진파의 생성 개요입니다. 그래서 입력 지진파의 생성 개요인데요. 이 지진파가 점점 날이 갈수록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뿐이었고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설계 기준 안에 들어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설계 기준에서 내진 설계 일반에서 시간 이력 해석을 하기 위해서 부지응답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내진 설계 일반을 일반적으로 토목 구조물 내에서는 그거를 이제 상위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 쪽에서는 그것이 상위 기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건축법에 의한 건축 구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건축 구조 기준에서 정의하는 그 법이 또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여러 가지 지진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건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입력 지진파의 생성 개요고요. 그래서 저희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이론들, 뭐 여기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구조 분야 박사님들 주로 많으시고 이제 지방 분야 박사님도 계시고 건축 분야는 조금 뭐 없으신 것 같은데 건축하고 토목 상관없이 그 내용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주대학교 구조시스템연구실이고요. 일부러 학과를 안 썼습니다. 학과는 지금 저희 학과가 원래는 토목공학과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 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련해 가지고 첨단 학과 도전을 하고 있고요. 그 학과는 아마도 스마트 인프라 계열로 건축과 토목이 통합되고 건설과 기계, IT 분야가 통합되는 학과로 지금 현재 학교에 신청서를 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조시스템 연구실에 홈페이지 링크를 했습니다. 링크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창피한 자료인데 너무 열심히 보시면 안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기초적으로 이제 응답 스펙트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응답 스펙트럼 가장 기본인데 가장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뭐 이게 개발된 지는 벌써 뭐 70, 80년이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진 설계에서 혹은 지진 분야에서 더 중요한 공학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답 스펙트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응답 스펙트럼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니까 그래서 입력 지진파의 생성인데 입력 지진파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들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를 적었습니다. 이게 책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머릿속에 시간이 없으니까 떠오른 대로 막 타이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길고 주절주절 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강의는 뭐 강의라면 강의고 세미나면 세미나고 서로 말씀을 나눌 생각으로 짧게 준비를 했는데 1시간 반을 말씀하셔가지고 옆에 내용을 조금 넋두리 격까지 잡담을 많이 넣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빨리 끝낼 수 있으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간의 토론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2장에서는 입력 지진파의 생성입니다. 입력 지진파의 생성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본 원리들 이 몇 가지가 있고 다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고 거기 매뉴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오픈된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 기본 소스 코드도 오픈된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에 코딩에 관여를 하신 분들은 지금 오픈되지 않은 소스 코드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그 인공지진파에 생성하는 거 간략하게 뭐 너무 수식이 많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간략하게 개념 위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예제를 하나 넣습니다. 그래서 응답 스펙트럼인데요. 응답 스펙트럼 이게 너무 글자가 큰데요. 뭐 이미
대학교 때, 지금은 대학교 때 혹은 대학원 때 배웠다라고 해서 하면은 이미 다 알 것 같은 내용인데, 지금 석사 졸업생들한테, 저희 연구실 석사 졸업생들한테 제가 그렇게 졸업할 때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누구의 불찰이냐 하면 저의 불찰이기도 하고 학생들의 불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책임은 제가 제일 큰 책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응답 스펙트럼은 다음과 같은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구조동력학 책에 나왔습니다. 구조동력학 책이 지금 현재 5편까지 나왔는데요. 뭐 되게 그거 한 것 같지만은 그 처음에 듣는 사람들은 구조동력학이 어려우니까 그다음 구조동력학이 이제 지진 분야에만 사용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분야, 기계 진동이라든가 혹은 현재 뭐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이런 분야까지 업데이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해왔던 여러 가지 업데이팅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구조동력학을 통해 가지고 제4차 산업으로 융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응답 스펙트럼은 지진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진을 공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응답 스펙트럼을 지진을 전공하시는 분들한테 응답 스펙트럼을 얘기했을 때는 지진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지질 하시는 분들은 뭐 지진의 특성들, 예를 들어서 거기 GMP 뭐 그라운드 모션, 어테뉴에이션, 이퀘이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거리가 가면서 지진파가 얼마큼 감소되느냐, 혹은 지진의 특성이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데 공학적인 입장에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구조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학적인 입장에서는 지진만 다루는 사람들은 사이언티스트고요. 공학적인 입장에서 지진을 다루는 사람들은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으로 나타낸 이렇게 지진은 다음과 같이 보기보다 그렇게 날카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것 자체를, 지진 자체를 진동수 영역 혹은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나타냈을 때는 굉장히 피키합니다. 그래서 이걸 공학적으로 어떻게 사용할까? 그래서 지진을 진동수 영역으로 바꿨을 때는 아무리 썸을 한다 그래도 지진이 나타날 때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 이 지역에서는 이런 지진이 나타나야 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뭐 매년 수십만 건의 지진이 계측되고 있는데 지진은 한 건도 같은 것이 없다는 거,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없듯이 한 건도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한단 말이냐? 매번 나타날 때마다 다 색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게 다른데 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사람들이 모두 다 다르지만은 사람의 특성이 있는 것처럼 지진도 특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눈이 두 개 있고 코가 하나 있고 입이 하나 있는 것처럼 지진도 어떠한 지진이라면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진을 이제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지진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 지진이라고 했는데요. 그거를 임의로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지진학자 혹은 지진학자들이 보기에 그거는 지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인류학자들이 보기에 그거는 사람이 아니야. 그거는 로봇이야. 왜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라고 하지만은 사람이 지키고 사람이란 것은 로봇하고 다른 관점이 있어. 다른 게 있어라고 얘기하듯이 지진도 지진에 갖는 고유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진을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인공지진을 생성하는데 과거에는 지진을 랜덤 그냥 임의로 마구마구 작성해놨습니다. 공장에서 사람을 찍어내듯이. 그런데 그게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건 로봇이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시대가 발달을 하면서 거기 사람하고 똑같은 클론이 만들어지듯이 그 사람의 특성을 갖는 클론을 만들어내듯이 지금은 인공지진도 진짜 지진하고 비슷한 특성을 갖는 거의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진이 생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진의 특성을 공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다음과 같이 이러한 지진을 응답 스펙트럼으로 나타낸 건데요. 요 위의 것은 지진학자들이 바라보는 입장. 근데 이걸 시간 영역상에서 그대로 바라보면은 아무리 수십 년, 수백 년 공력을 쌓인 사람도 이 지진에 대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뭐 득도를 해서 산에서 하산을 했다 하더라도 이 지진을 보고 난 다음에 깨달은 사람들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세상에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 같아요. 하지만 이것을 공학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지진학자들은 푸리어 트랜스폼 해가지고 바라보고 썸에서 바라보지만은 공학자들은
이렇게 구조물의 응답, 지진이 구조물에 미치는 최대 응답만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응답 스펙트럼으로 나타내고요. 이렇게 나타냈을 때는 구조물의 응답은 이것을 푸리어 트랜스폼 한 것보다 덜 피키하고, 그러니까 피크가 적게 되고요. 이거를 몇 개 더 썸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스무스한 곡선을 나타낼 수 있고, 이 스무스한 곡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감히 지진은 이런 형태를 갖는다라고 예측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1 시그마 거기 언서튼티를 추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설계 스펙트럼, 이걸 설계에 활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응답 스펙트럼에 거기 불확실성을 추가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측된 데이터를 평균값을 내 가지고 설계 응답 스펙트럼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념상으로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지진만 볼 때는 여기 최대점만 봅니다. 최대점. 왜냐하면 사람들은 야, 이렇게 복잡하냐? 아무리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로 얘기하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하나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PGA 혹은 최대값만 가지고 그 크기가 얼마야? 숫자 하나로 나타내. 가능하면은 10안에 있는 숫자로 나타내. 그래서 공학자들은 우리가는 0.154지, 뭐 0.178지, 0.78지 소수점으로 나타내는데요. 일반 사람들은 1에서 10까지는 모든 것을 나타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규모와 진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통 사람이 쓰는 손가락 10개 아니면 손가락 5개의 숫자로 모든 걸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공학에서 사용하는 것은 공학자들은 소수점이 들어갑니다. 전문가니까요. 그런데 일반 시장 바닥에서는 소수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는 공학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단어는 뭐 최대 지방 가속도, PGA값, Peak Ground Acceleration 요 하나의 값이고요. 하지만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학적인 설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피크 값뿐만 아니라 구조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작은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혹은 중간 정도 규모의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혹은 큰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지진파의 특성들을 모두 포함한 것을 응답 스펙트럼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큰 구조물, 고층 건물 혹은 초장대 교량 이게 주기가 커지는 거죠. 그때 최대값을 그냥 생 지진의 최대값은 여기가 나타나고요. 구조물별로의 최대 응답값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 초록색들을 점으로 나타낸 것이 응답 스펙트럼입니다. 그 최대 응답이란 것이 가속도가 되면 가속도 응답 스펙트럼이고요. 속도가 되면은 속도 응답 스펙트럼 혹은 그게 변이가 되면 변이 응답 스펙트럼인데요. 근데 가속도만 일반적으로 절대적인 값들을 계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성력이니까요. 하지만 변이라든가 속도는 상대적인 값을 계측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값이 상대 변이가 얼마큼 발생했느냐가 중요하지 이게 이동이 얼마큼 되느냐는 구조물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조물이 이동을 했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구조물은 찌그러져야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찌그러진다는 것, 변형이 생긴다는 것은 상대 변이를 의미합니다. 상대 변이는 항상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을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상대값이냐 절대값이냐라는 것을 항상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약을 하면은 뭐 자세한 내용은 응답 스펙트럼이 워낙 내진 설계, 내진 성능 평가에 중요하니까 요약을 하면은 이제 뭐 책을 통해서 다 볼 수 있지만은 제가 느끼는 바는 응답 스펙트럼을 통해 지진의 특성을 공학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응답 스펙트럼은 공학적인 관점, 구조물, 시설물을 설계한다든가 평가한다는 관점에서 지진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이 PGA 값이 이렇게 큰 지진을 넣어서 구조물의 내진 성능 평가를 했어. 삑입니다. 응답 스펙트럼에 부합하는 지진.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원전에 있었던 일들인데요. 엘센트로 지진을 왜냐하면 엘센트로 지진은 우리가 지금까지 1940년도에 계측된 가장 처음으로 계측된 거기 괴물이니까요. 지금까지는 큰 지진이 발생했지만은 지진을 계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계측하지 못하고 사진을 찍지 못하는 것들은 늘 사람들이 상상을 하게 되니까 괴물처럼 상상합니다. 근데 처음으로 큰 괴물을 찍었습니다. 그게 엘센트로 지진인데요. 그게 미국의 자랑이죠. 1942년 정도에 찍은 것 같은데요. 교회당 지하에서 그 찍고 난 다음에 그게 처음으로 큰 지진을 찍었으니까
그 찍은 지진을 가지고 그가 큰 지진을 찍었으니까 그 큰 지진이 모든 큰 지진을 대표하는 줄 알고 모든 연구와 설계에 중점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그래서 과거에 수십 년 동안 그걸 사용해 오면서 그 지진에 대한 과거 거기 경력들 혹은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레퍼런스가 되니까 새로운 연구를 할 때는 거기에 비해서 같은 지진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지진을 거의 만능처럼 사용을 해왔습니다. 하지만은 원전 분야에서 그 지진을 사용하다가 한번 문제가 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진을 스펙트럼으로 나타내 보니까 구조물의 특정 진동수 영역, 우리는 동력학을 하는 사람들은 진동수라 부르고, 그다음 보통 거기 기계 쪽이라든가 큰 구조물 같은 경우 진동수를 부르고, 이렇게 기계라든가 그 고차 진동이 필요한 것, 100Hz 이상이 필요한 것은 주로 주파수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대형 구조물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100Hz 미만 혹은 50Hz 미만, 지진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33Hz 미만인데요. 뭐 요즘은 50Hz, 지지를 하는 사람들은 100Hz까지 올려야 된다, 200Hz까지 올려야 된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계측되는 지진은 요즘 들어서 계측기가 발달하니까 엘센트로 같은 경우 0.02초 간격이지만은 지금 계측기의 고급 지진 가속도 계측기는 대부분 그렇게 비싼 가속도 계측기는 0.005초 간격으로 계측을 하다 보니까 진동수 대역 폭이 커졌고요. 물론 세밀하게 보면 볼수록 다 다릅니다. 겉에서 보면 똑같은 코끼리지만은 가까이서 보면은 쌍둥이라도 뭐 그 손톱에 묻은 때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센트로 지진이 그걸 응답 스펙트럼을 봤을 때 특정 주파수, 진동수용에서 에너지가 굉장히 작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 큰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야, 엘센트로 지진이 아니라 응답 스펙트럼에 부합하는 지진을 사용을 해라. 그럼 야, 우리가 계측된 지진은 엘센트로 지진인데 어떻게 응답 스펙트럼에 부합하는 지진을 만들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기술이 조금 발전을 했습니다. 이미 발전했지만 이미 몇십 년 전에 나온 기술이고요. 제 얘기가 조금 뭐 빨라지긴 하는데 그냥 뭐 기본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지진파가 필요한 이유를 제가 그냥 손으로 끌적끌적 그려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내진 설계 혹은 내진 성능 평가에서 요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진 성능 평가 기준에서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KDS 171000 이것을 상위 기준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크게 인정하지는 않은데, 근데 그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지진 관련 지진 화산 재해 대처법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1917년 나오고 그 다음 나오면서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차츰 그걸 반영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위 기준의 역할은 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상위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KDS가 찍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진 설계 일반에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증답 해석을 통해 가지고 지진을 생성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S2, S3, S4, S5 이런 집안들에 대해서 부증답 해석을 통해 가지고 생성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라는 것이 실무에서는 상당히 딜레마고요. 집안 주상도가 없는 경우에 또 어떻게 생성하냐, 이것도 딜레마입니다. 여튼 기준에서는 법규는 현실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역할은 현실을 끌고 가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있고요. 건축 기준에서는 KBC 2016 있고요. 이거는 건축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상에도 내진 설계 일반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KDS 411700이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인데요. 이것은 같은 KDS 카테고리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근데 건축 같은 경우에 여기에 두 개가 독립적인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법이 사람들한테 혼란을 덜 주려면은 이게 같이 가능하면은 거기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KBC 2016에서는 이것을 언급하고 여기에서는 상당히 건축 구조의 나름대로의 특성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건축물은 이제 민간인들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 디테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디테일들이 토목에서는 포괄적인 선언적인 측면들이 많고요. 디테일은 건축에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에서도 건축 우리나라
건축 기준에 또 문제점도 좀 있긴 한데, 왜냐하면 외국 거를 예전에 ASCE 7을 계속 뺏겨오면서 찌꺼기가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집안운동 생성 기준을 요령을 세 칙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시장이 생긴다는 또 원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안주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토목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교량 내진 설계 기준 한계 상태 설계법 이 있고요. 한계 상태 설계법에서 대부분 위에 내진 설계 일반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내진 설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준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원자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원자력은 기준이라기보다는 기준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감히 이제 저도 원자력 분야에 꽤 했으니까요. 지금도 하고 있고 뭐 구조물뿐만 아니라 설비를 주로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근데 원자력에서 기준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다른 일반 시설물처럼 이렇게 기준이 뭐뭐 기준, 무슨 기준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원자력에서 나오는 레포트, 보고서, 그러니까 공인된 기관에서 나오는 레포트와 보고서 자체가 기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랩 가이드, 그러니까 뭐 지침서죠. 랩 가이드, 뉴클리어 NRC, 레귤레이션 커미티에서 미국 원자력위원회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이 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973년에 나왔던 우리가 이런 법일 2.60 번호가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뒤에 업데이팅, 리비전 1, 리비전 4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건 리비전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SRP, 그 리뷰 플랜이라고 검토서가 있습니다. 검토서에서 나오는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두꺼운 보고서 역할인데요. 이것도 사실 기준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목학회에서 미국 토목학회는 이제 건축과 토목이 합쳐져 있고 우리나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학회하고 토목학회를 합쳐놔야지.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전문학회에서 기준을 만들어 왔고요. 미국에서는 미국 토목학회, 그러니까 건설학회라고 불러야겠죠. 미국 건설학회에서 기준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토목학회라든가 건축학회, 지금 건축학회는 그나마 기준을 조금 건축학회 이름으로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토목학회에서는 토목학회 이름으로 기준을 만들지는 않더라고요. 실제로 서포팅하는 사람들이 콘크리트 학회, 강구조 학회 사람들인데요. ASCE 디비전에 보면은 4는 원자력 디비전이고 7은 빌딩과 아더 스트럭처, 그러니까 건축 구조물과 건물과 그 밖의 구조물들 위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교량 같은 경우는 아시도로에서 스펙으로 특별 지방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ASC4에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재료에 관련된 것은 재료별로 이제 콘크리트 학회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콘크리트 내진 설계 기준, 강구조 학회가 라는 전문 학회가 주로 관여를 하고 있는 강구조 내진 설계 기준, 기타 이제 이러한 전기 기계 건축 비구조 요소, 왜냐하면 비구조 요소가 앞으로는 더 중요해지니까요. 왜냐하면 건물은 덩치가 커가지고 단가가 안 나옵니다. 그 건물 안에 있는 데이터라든가 하여튼 전기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값어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작은 것들의 값어치가 크다 보니까 그 작은 것들을 어떻게 내진 설계를 할 것이냐, 그것을 이제 우리 구조를 하는 사람들은 비구조여서 하중을 안 받으니까 근데 거기에 관해서도 기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진 설계 및 내진 성능 평가 기준에서 이런 지진에 대해서 정밀 해석들, 날이 갈수록 법규는 복잡해지고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적인 해석, 등가 해석만으로도 충분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점점 하이 퀄리티, 하이 레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해야 된다. 입력 진입판을 만들어야 된다. 굉장히 실무자들한테는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으로 평가를, 대가를 주니까요. 몇 시간 근무했냐? 혹은 도면이 몇 페이지짜리냐? 보고서가 두께가 얼마냐? 종이가 얼마나 무겁냐? 거기 장비가 얼마나 무거우냐? 이런 걸로 평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자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